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업무보고의 사회를 맡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 담당관 오상윤입니다.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월에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에 보건복지 분야의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각 기관 업무계획을 토의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기관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하에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 생활의 안전망 구축, 그리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강화, 또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 4대 목표를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공공기관은 비전을 공유하고 또 동일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소통과 협력에 기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또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11개의 공공기관의 업무계획을 지역 필수의료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생활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해 나가도록 합시다. 여기 계신 기관들 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데이터 분석, 주기적인 평가 등 근거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핵심 업무 중심으로 업무 역량을 집중하고 또 불필요한 절차를 효율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도출하도록 합시다. 둘째는 국민 중심의 정책을 집행해 나갑시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여러 기관들이 직접 집행하고 계시는 다양한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잘 이해하고 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안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전반에 걸쳐서 국민들께서 주신 많은 의견들, 민원들, 그리고 국회 지적사항, 또 전문가들이 주시는 많은 비판적인 의견들을 포함해서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부의 지적을 우리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역 상생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전한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논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관의 고유한 임무와 역할을 하면서도 지역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 주요 기관들과의 협력 방안들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는 오늘 논의할 사항이 국민 생활에 실질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소관 부서와 함께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보건복지부도 업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마 업무보고는 관련 기관들 간의 업무에 대한 이해, 또 소통, 또 집단 논의를 하는 목적도 있고요. 또 국민들께 이제 생중계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 각 기관이 올해 어떤 업무를 하시겠다라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하는 아마 국민 보고의 목적도 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 보고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순으로 회의 개요에 명시된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관리사장 마이크를 조금 가깝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기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기석입니다. 장관님을 의시한 보건복지부와 국민 여러분께 공단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 현황, 경영관리 실적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단의 중점 추진 과제와 쟁점 이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단기 수지 적자 등 금년부터 가시화되는 재정 위험에 대비하여 전사적 지출 효율화와 안정적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재정 지출 증가의 핵심 요인인 급여 이용량 관리를 위하여 적정 진료 추진단, 나이스 캠프를 중심으로 과도한 의료 이용 현황이나 발생 요인 등에 대한 분석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진료를 유도하여 보험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맞춤형 징수 관리를 강화하여 수익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으로 국민들께서 건강보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관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건강보험 25시로 전면 개편하여 출시합니다. 공공기관 최초로 생성형 AI 기반 음성 민원 상담 서비스인 나이스콜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자처방전 공적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센터를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과 효율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전문기관으로서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을 높여 국민의 편안한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통합판정조사 등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등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선임요양보호사 제도 확대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통합돌봄의 핵심 중 하나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국민이 건강한 기본적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정책을 지원하고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 비용 분석을 기반으로 수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국민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정 특례, 재난적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등 맞춤형 의료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비급여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쟁점 이슈입니다. 먼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연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사무장병원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공급자 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와 실손보험금 이중 지급 문제 등 공사보험 역할 정립과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소통과 배려로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중점 과제와 함께 국정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 강중구입니다. 심사평가원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는 미션 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필수 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의료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116조 중에 수술료는 진료 전체가가 규모가 3.2조 정도밖에 안 되는 반면에 신경차단술이 2.9조 되는 등 수가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필수과인 신경외과 뇌수술, 흉부외과 심장수술,
외과 복부 수술 및 이비인후과 투경부 수술 등 중증 고난도 응급 분야의 저평가된 항목에 집중적인 인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가 보상의 근거가 되는 상대가치 진료비용 근거 자료 검증 및 표준화 방안을 추진하고 상대가치가 상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 쇼핑으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의료 과다 이용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환자 보호와 재정 안정화를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자 단위 과다 이용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둘째, 1차 의료 기반의 건강 돌봄으로 국민 건강 정진 국정과제를 위해서 비대면 진료 수가 및 기준 개발 등을 추진하여 제도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국정과제를 위해서 의료 중심 요양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간병 관련 수가를 개발해 간병비의 급여화가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고가 치료제는 신속히 등재하되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약과 성과평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쟁점 이슈입니다. 심평원은 지난 3년간 의료계의 심사 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임상 현장을 반영해 왔습니다. 총 758건의 개선 요구 중에 48% 수준인 362건을 고시 및 심사 지침으로 신속히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아직도 검토 중이거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심평원에 있는 임상 전문가로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조직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정비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외부 지적 사항 개선 내용입니다. 심평원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 서비스 즉 DUR 의무화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DUR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관련 법령이 통과됨에 따라서 현장에서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장 서길준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 회원은 배포해드린 자료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추진 과제 및 쟁점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7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방산동 부지로의 신축 이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5년 12월 기재부와 본원, 외상센터,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실시 설계 차입구서여 2027년 1사분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책지원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 설계비 예산 13억을 확보하여 올해부터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향후 기획예산처와 촉사업비 협의 등 연착을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수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의료본부에서는 산하정책지원센터의 기획 조정 연계 및 정책 추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담문서 신설 등을 통해 국가 공공보건의료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는 치매 안심터 설치 등 치매 예방과 관리의 지역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과 맞춤 치료 지원으로 질병 부담 완화, 치매 환자 고력도를 통한 치매 공경 후원 부견 사업 활성화 등 치매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응급의료 전달 체계 개편을 통한 기관 종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 이송 지침 실효성 강화 및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 기능 강화를 통한 응급실 이송 수용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영 관리 실적 현황입니다. 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패트롤을 신설하였고 국립중앙의료원 주도로 8개 공공의료기관 간 안전관리자 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2025년 5월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생 노력으로는 취약계층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운영 및 원내 공공의료 사업과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지역 내 의료 취약계층 지원으로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대국민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외상태 간호사의 하루 콘텐츠 제작 등 국민 체감형 소통을 강화하였고 2024년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외부 지적사항과 관련한 개선 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 지원사 역할 강화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 본부 내 정책기획, 조정, 지원 업무 및 공공병원 설립 지원 전담 부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응급환자 응급실 미수용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 소방청과의 정보 공유 확대와 중앙 및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 중재, AI 등을 활용한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 및 응급의료기관의 정보 연계를 고도화하고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병원전 중증도 분류, 이송, 수용, 치료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주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업데이트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차순도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6년도 기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국정과제인 의료 AI, 제약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전문기관으로 2026년에는 보건의료 R&D 확대에 맞춰 그 역할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관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정책 지원, 보건의료 R&D 관리, 산업 육성 및 국제의료를 핵심 기능으로 수행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 및 육성 전문기관으로 5본부 3실 15단 1센터와 1추진단 1사업단의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정원은 438명, 예산은 1조 3,848원으로 전년 대비 15.3%가 확대되었습니다. 1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어서 2026년 4대 중점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이오헬스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AI 신기술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통계 기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범정부 거버넌스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지원 등 바이오헬스 혁신 정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확대된 보건의료 R&D 1조 2천억 원을 전 주기적으로 책임 관리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기반으로 AI, 신약 등 유망 기술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한국형 알파H를 중심으로 임무 중심 혁신 R&D 추진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5대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하고 경제 성장 전략 내에 6대 유망 분야인 AI 기반 첨단 의료기기의 R&D부터 상용화까지 연계 지원을 해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200만 명 시대를 대비해 항로화 등 고부가가치 의료 서비스 중심의 지속 가능한 유치 생태계를 조성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연구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 혁신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사과학자 양성과 연구 중심병원 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버추얼 플랫폼 구축으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와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기술 사업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관리 실적과 그 외부 지적 개선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안전 및 재난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대국민 소통 노력 등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근 3년간 A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교육,
상시 점검, 현장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등 외부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속도, 성과, 소통, 그리고 홍보의 3+1 원칙에 따라 의료 AI, 제약 바이오 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성과가 국민께 체감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송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부임한 지 1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새 정부 새해 들어서 바이오 글로벌 강국을 위한 재단 역할의 중요성을 더욱 새롭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 첫 번째 드리는 보고이기 때문에 먼저 기관 현황부터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5페이지입니다. 재단의 기구 및 조직은 1개의 본부와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의 센터, 2개의 실과 2개의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새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정규직이 354명이고 비정규직이 100명으로 총 454명입니다만 노조가 구성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그 기관 역량 제고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예산 총액은 1,088억 원으로 작년보다 다소 줄었습니다만 2동의 건축물이 준공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매년 그 애니얼적인 예산보다도 기본적으로 앞으로 바이오 미래와 재정 수요를 감안해서 재정 구조를 혁신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가 기관 창립 16년째입니다만은 기관 임무는 첨복된 육성법에 의한 국내 의료산업 진흥 이외에 바이오 글로벌 강국 실현이라는 정부적 국민적 과제가 함께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정과제 실천과 관련된 중점 추진과입니다. 첫 번째로 AI 융합 등 바이오 신약, BT 기반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 통해서 기술 개발 및 제품화 핵심 역량을 더욱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약 부문에서는 CDMO 총력 지원, AI 융합 제조 공정 디지털 전환 등을 추진하되 특히 차세대 항체 의약품들의 개발 제조 자동화 플랫폼을 구축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첨단 의료기 부문에서는 AI 디지털 의료기에 중점을 두되 특히 고령자 맞춤형 의료기 핵심 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비임상 분야에서는 국가 감염병 위기 관련 백신 치료제 비임상 지원 시설을 구축하고 국가기관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생태계 확장 및 내실화와 글로벌 연계 강화 노력입니다. 특히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규제과학 분야는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과감한 혁신을 촉진하도록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인력과 인재 양성 부문에서는 K바이오 트레이닝 센터 준공을 계기로 해서 AI 디지털 전환 등 기술 중심, 현장형 맞춤형 교육 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연계 창업 지원은 신축 운영적인 이노랩스를 중심으로 하되 미국의 바이오랩스, TMC, 일본의 아이파크 등 해외 클러스터와의 협력 플랫폼을 더욱 강화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의 경영관리 실적 및 외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경영관리 실적으로는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해서 이사장 직속으로 중대 대응 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ISO 45001 인증 확보와 사이버 안전 관리 강화를 해서 예방 중심, 현장 중심, 기술 중심의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노력으로 지역 특화 바이오헬스 R&D 및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또한 ESG 경영 확산으로 친환경 및 탄소 중립 실천 활동 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된 모든 활동에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소통 문제도 앞서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서 바이오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을 고객으로 삼아서 온 오프라인 등에 대해서 고객 만족도 관리와 성과 확산을 더욱 촉진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지적사항으로서는 작년 하반기에 죄송합니다. 우리 그 재단에서 간부 직원의 여성 직원에 대한 성비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역의 언론 기관은 특히 이 관련 CCTV 영상 활용 과정 중에 피해자의 동의가 누락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으로 종합검토 후에
피해자 중심의 적절한 구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임한 지 1년 2개월 됐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와 성과, 소통을 강조해서 오송재단의 비전과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제가 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K매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관 현황입니다. 재단은 오송재단과 마찬가지로 1본부 4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규직 370여 명의 연구 인력이 미래 대비 보건의료 산업 혁신을 신약 합성과 IT 기반 의료 기기 분야로 특성화하여 공동연구와 기술 서비스를 통해 국내 산학연병의 R&D와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1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과제인 의료 AI, 제약,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 4가지 핵심 전략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빅데이터 기반 혁신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직과 연구 장비를 AI 기반으로 대전환하고 개발의 속도도 높이고 효과는 최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I 기반 기술 확보와 공공 플랫폼 운영, 지역 거점 AX 사업을 통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 바이오헬스 AX 헙으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해 준공된 미래의료기술 연구동, 그리고 금년 준공 예정인 의료기술 시험연수원, 제약 스마트 팩토리, 창업지원센터 등 4개 신규 인프라와 기존 센터를 연결하여 기업 지원의 병목을 해소하고 연구교육 사업화가 연결되는 원팁, 원샷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신약 허가에 필수적인 전임상의 CMC 컨설팅,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를 위한 국제 공인 시험기관 지정 등 기업 수요 중심의 지원 범위를 글로벌로 확대하고 국가 필수 희귀의약품의 생산 기술도 확보하여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네 번째로 천복단지 특화 프로그램형 R&D를 기획해서 안정적인 연구개발 지원 체제를 확립하고 재단이 주관하고 있는 국제전시회인 호아 디맥스와 해외 전시회 공동 운영관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재단의 주요 경영 실적입니다. 안전관리, 재난관리에 방점을 두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2025년도에 신설하였으며 안전분야 중대재해 영권을 달성하였고 과학기술부 지정 우수연구실 3개소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지역과 동방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내 메디스타 기업 발굴을 위해 대구 경북 천복단지 메디코 지원 사업을 새롭게 런칭하였습니다. 또한 대국민 소통도 확대하여 대국민 재단 인지도 92%를 달성하고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A 등급도 획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은 지난 한 해 기술 서비스와 기술 이전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재단 운영비의 54.1%를 자체에 조달하는 등 주요 사업 전반에서 설립 이후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5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국가대표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의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퀀텀 점프할 수 있도록 혁신을 현실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립암센터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립암센터 원장 양한광입니다. 우리나라 암 환자는 매년 약 이제 3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절대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돌아보면 25년간 저희 정부와 국립암센터의 노력으로 세계 최고의 암관리 국가로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암중앙관리기관으로서의 저희 책무인 암치료의 표준을 정립하고 또 새로운
약제, 기술 이런 것을 활용하여 우리가 표준 치료를 발전하기 위한 임상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암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협력하여서 효과 안정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암 치료제 또 면역 증강 주사제 등의 평가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강위해를 예방하고 이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국가암지식정보센터를 통하여는 허위정보 또 모니터링, 이 팩트체크 이런 걸 통해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의 실제 효과 기반의 재평가도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암등록 자료, 국가암보험 자료, 사망자료 등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신규 등재 항암제의 임상 현장에서의 실제 효과를 평가하여 이는 기대 대비 효과성이 낮은 항암제에 대한 사용 적정성에도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부합하는 국가암관리 구현을 하겠습니다. 지역암 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 권역암센터의 활성화를 노력하고 또 지역암 전문 인력의 강화로 역량 있는 지역 퇴직의사를 활용하여 권역암센터의 암치료 역량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호스피스, 희귀암, 또 소아 청소년암 등의 미충족 필수의료 분야의 공적 책무도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암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는 지금 중요 과제인 AI, 이를 위하여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저희 국립암센터에는 국가암 데이터 센터가 있어 500만의 암 환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된 유전자 정보 8만 명을 앞으로 모으게 된다면 이것은 귀중한 우리의 자산이 될 것이고 이미 유럽 암 환자의 데이터 허브인 룩셈부르크의 국립암보건원과 공동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혁신암 연구를 위하여는 고령암에 있어서 면역세포 유전자 치료제 기술 사업을 작년에 시작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노령암 환자에 있어서의 검진 또 치료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분들의 관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전문 인력의 양성에 계속 매진하겠습니다. 현재 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영양사, 의학물리사 등의 전문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종양 전문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장루, 창상 전문 간호사 등의 암 전문 과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글로벌로는 국내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국제암대학원 대학교를 통하여 글로벌 암 전문가를 지속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는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적 위상 강화를 하겠습니다. WHO나 UICC와 같은 국제기관들과의 정책 개발 또는 암 관리 모델의 글로벌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K-POP, K-드라마를 아실 텐데 우리 암 선진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제보건의료 개발의 협력 사업으로 저희 KNCC, 국립암센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코트디부아르의 금년에 국립암센터가 완성됩니다. 거기에 인력을 저희들이 이미 교육시켰고 또 지속적으로 연구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한적십자사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대한적십자 사무총장 박종슬입니다. 기관장 공석관계로 오늘 사무총장이 장관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올해 창립 121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를 역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법과 국내법 준수할 수 있는 특수법인체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관 현황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46개 기관, 49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26년도 예산은 1조 2,950억 원 규모인데요. 기부금 기반으로 2,700억 원, 병원 진료 수입에 의한 2,900억 원, 그리고 혈액수가에 의한 6,500원 혈액삽 수입과 저해동포 지원 정부 보조금 및 일본 정부 지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주요 업무는 공공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 책임기관, 재해구호법에 의한 구호지원기관으로서 역할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네바 협약의 정신에 입각해서 전시 포로나 전제 및 구호 활동을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분야에 대한 지난해 주요 성과는 무한 항공기 여객기 사고 대응과 영남 대형 산불 그리고 여름철 집중호우 현장에서 이재민 지원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1958년도 이후 국가 혈액사업 관련해서 대한적십자사가 혈액 관련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는 바 현재 국내 혈액 수급의 93%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성기 병원 6개와 재활병원 1개 등 7개의 공공의료 기관을 통해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남북교류 협력이라든가 재해동포 지원 업무 등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지적사항으로서 부적절한 단체에 대한 헌혈 유공 표창 관련한 포상 기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상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서 금년도 내에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며 재발 방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체적인 혈액 공급의 93%는 혈액 사업이 역사성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관의 노후화가 좀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를 계시로 해서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혈액 사업 기관에 대한 노후 사업 신개축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정부 예산이 부산혈액원과 남부검사센터 신축 설계비로 13.8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역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창병원과 상주병원, 통영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 지난 22년도부터 추진이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거창병원은 금년 상반기 내에 예타가 끝나고 그리고 예산 적정성을 가지고 거창병원 신축 이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자 구호재원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이재명 구호활동을 위한 의원금 배분 체계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에 의원금 분배 배분 권한을 다양화하고 합리화시켜서 많은 기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합돌봄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십자사가 치매 예방 활동과 자살 예방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에는 치매 극복을 행사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서 대한적십자사는 최근에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예비 인증을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경영관리 실적 부분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3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를 지속해서 달성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강화로 개인정보 침해 사고 제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배현주입니다. 저희 한국보건의료원은 국내 유일의 보건의료인 전문 평가기관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인 26종 34개의 시험을 시행하고 출제 관리를 하며 면허와 자격 교부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올해 중심 추진 과제로는 첫째로 우선 그 의사국가시험의 후속시험을 시행합니다. 의정 갈등 관계로 작년 9월에 실기시험을 보았고 지난주에 필기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후기 들어온 학생들을 위해서 2026년 3, 4월에 실기시험을 2차적으로 보며 7월에 필기시험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또 문신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신사는 현재 교육과정이나 문항은행 등 전혀 구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7년도 시험 목표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서 혁신 기술의 활용과 디지털 시험 평가 기반의 마련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정보화 전략 계획을 처음으로 구축하였고 이 기반 위에 AI 및 디지털 활용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보건의료인을 양성의 시험을 보는 기관이기 때문에 임상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험의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 실적으로는 저희 2년 연속 무결점 출제를 달성하였고 성공적으로 컴퓨터 시험의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가 모두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확대를 통해서 현재까지 개인정보의 유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안전 강화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지역사회 여성 및 어르신 일자리 연계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험센터가 위치한 충주시와는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응시자들을 포함한 국민소통을 강화하여서 상시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작년에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최고 등급인 우수를 달성하였습니다.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으로는 2025년 국정감사에서 재정 문제와 윤리문항 출제 확대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재정 문제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여서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문항 역시 저희가 확대 방안을 시험위원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국가시험원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 박은수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 현황입니다. 조직은 조정위원회, 감정단, 사무국, 감사실이 설치되어 있고 사무국 내에 4개 본부 및 부산 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25년 말 기준 정원 및 현호는 157명이고 26년 예산은 약 250억 원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료분쟁 조정중재, 의료사고 감정,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점 추진과제 및 쟁점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 의료 분야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 활성화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 및 전공의 대상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25년 50억 원, 26년 82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6년에는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정 조력인 및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제도의 효과적 운영입니다. 의료분쟁 당사자가 조정 감정 절차에서
법률의학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관련 전문 변호사를 조정조력인으로 위촉하고 25년 5월부터 조정조력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의료인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신뢰도 제고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이러한 국정과제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 예산 절감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경영관리 실적 및 외부 지적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 실적입니다. 보안요원 신규 배치, 재난사고 대응 강화, 위험성 감소 대책 100% 이행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25년 청사관리 유공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 약자 기업 우선 구매 비율 준수 등 적극적 지역 상생 노력으로 24년 공공구매 촉진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 지적사항 개선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조정조력인의 이해 충돌 발생 가능성과 관련하여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이에 환자 측에 조정조력인 선택권 부여, 이해 충돌 방지책 수립 이행 등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료 과목별, 의료기관별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의 편차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이에 방문 설명회 강화 등 의료기관과 소통 강화 등 맞춤형 조정 개시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한의학진흥원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국한의학진흥원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한의학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입니다. 저희 기관은 한약육성법 13조에 근거하여 한약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한약육성, 기술개발, 산업진흥을 기관의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 일반 현황은 업무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5년 업무평가 및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기관 주요 기능을 한약정책, 산업육성, 연구개발, AI 등으로 구분하고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의학정책 분야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한의학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지원과 중심 추진기관으로 25년대 한의학육성발전 종합계획을 1차 의료 강화, 디지털 전환, 산업 및 국제 경쟁력 강화, 한의학 인프라 확충 등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였고, 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소멸, 고령화 사회의 한의학을 통한 해결 방안으로 한의학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이 25년 기준 72개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교육 컨설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제 한약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 공동이용 탄저실 평가 인증제 전담기관으로 25년 기준 인증 탄저실을 25개소로 늘렸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제도권 내로 유인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약 산업육성 분야입니다. 한약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중개, 제품화 지원, 소재은행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임상시험용 한약체제 생산시설 운영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약재 공급체제 개선을 통한 한약재 수급 안정, 소량소비 한약재 공급 지원, 품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24년 한약육성법 개정을 통해 한약 분야 연구개발 기획, 평가, 관리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미래 유망 한약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공모전과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거 중심 한의학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빈도 질환에 대한 표준 인상재료 지침 CPG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5년 현재 61개의 지침이 인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AI 분야입니다. AI 3대 강국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한의학 AI 사업단 TF를 신설하고, 한의학 분야 표준 EMR 구축 시범사업 추진과 API 개발을 통해 향후 의료 현장 활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약 실험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하는 한약 실험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진출 분야입니다. 국내 산업 전반에 K웨이 편성하여 성장 동력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한창이고,
한의학 분야도 문학 콘텐츠 등과 연계하여 해외 관심이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24년 한의학 분야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3만 5천여 명으로 23년 대비 88% 증가하고 25년도에 아랍에미리트의 한의사 면허가 인정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컨설팅과 홍보 다각화를 통해 한의학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주시면.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 분야입니다. 저희 한의학진흥원은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에서 5년 연속 A 등급을 받는 등 정부 건강정책 이행과 대국민 소통과 참여 지속 추진 등 공공기관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의학이 국민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이제 보건의료 정책에 관련된 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관련된 기관들 업무 보고가 있었고, 한쪽으로는 보건의료 산업진흥에 관련된 기관 업무 보고를 크게 두 가지로 주제를 좀 나눠서 토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토론 시간이 18시까지여서 원래는 70분인데 업무 보고가 조금 지연돼서 한 60분 정도 60분, 70분? 네, 65분 정도 시간 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서 이제 각 기관별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님들 또 우리 담당 국장님들 참석해 있고 뒤에 또 배석해 계신 분들 포함해서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 주시고 주로 쟁점과 이제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 문제 해결 방안 중심으로 논의를 좀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건강보험이라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요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에서 중요한 국립중앙의료원 또 암센터에서도 이제 국민들의 건강관리, 응급의료, 공공의료 또 암에 대한 그런 내용들 발표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핵심 과제가 이제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나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한 문제들도 좀 있고 또 지역 소멸에 따른 지역 의료를 어떻게 강화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 또 필수 의료 관련돼서는 핵심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게 필수 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수가체계 개편에 대한 숙제와 또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을 해야 필수 의료를 하는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또 소신껏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오늘 이제 참여하시는 기관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담당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초고령화에 따른 건보에 대한 재정 문제, 재정 효율화, 수가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있는지 우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과 또 심평원 이사장님께서 이제 그런 필수 의료 적정 보상에 대한 앞으로 추진 일정들 어떤 것들을 주로 챙겨야 되는지 그런 말씀 좀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중재원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을 민사 보상도 있지만 이제 형사소송에 대한 부담들도 어떻게 좀 이렇게 낮춰주는 게 좋을지 오랜 경험을 가지고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됐으면 좋을지 그런 말씀 좀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주제 먼저 좀 의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도 자유롭게 의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선 건보공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을 제가 처음으로 올렸는데요. 한 5년 만에 그동안 흑자 기조다가 금년에는 적자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적립금이 30조가 있기 때문에 몇 년간은 괜찮을 겁니다. 완전 적자가 나지는 않겠지만 5년을 기다리는 사이에 저희는 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보험료를 걷어서 쓰는 건데 보험료를 걷는 것은 다들 싫어하시니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저희가 지출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 지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저희는 당연히 유일 보험자로서 재정을 관리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나이스 캠프라는 적병진료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진료 양을 조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평생 진료 양을 가지고 늘 해왔던 입장이고, 제가 대학병원 원장할 때는 어떻게 하면 진료 양을 좀 늘릴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지금은 좀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조정을 할까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심사평가에서 많은 이제 조정들 해주시지만 실제로 저희는 급여 사후 관리로서 양에 대한 조절은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때그때 적응증이나 질 관리는 하지만 한 환자한테서 매일 아침 피를 뽑아가는 경우하고 이틀에 한 번씩 피를 뽑아가는 경우하고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잘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대시보드까지 만들어서 어느 병원에서 어느 질환에 대해서 어떤 의사가 어떤 처방을 내리는지가 지금 통계가 다 잡히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고유의 진료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어디까지 저희가 적절하다고 봐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하다 보면은 섬이 하나 뜹니다. 정규 분포를 한 다음에 한 곳에서 섬이 하나 뜹니다. 완벽하게 떨어져 있는 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어떤 재정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고,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두 번째 그 필수 의료 부분은 저희가 원가 분석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각종 행위나 여러 가지 시술 등등에 대해서 원가 분석이 거의 다 되고 있고, 지난해 저희가 개원가를 열심히 참여하도록 해서 큰 병원뿐만 아니라 개원가까지 어느 정도 원가 분석에 대해서는 ABC 원가 분석을 토대로 해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영상의학 검사가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고 있고 일반 검체 검사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정책 부서에서 그 자료를 좀 잘 활용해서 적절한 보상이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요. 적절한 보상이 돼야지 지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필수 의료, 내외 산소하는 의사들이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다시 들어오게 되게 됩니다. 지금 금년도에 내과 지원자 그냥 딱 정원 맞춰서 들어오고 지방은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올해 적체되면 조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환산지수를 가지고 수가 계약을 이번 이제 5월달에 하게 됩니다. 그때 지난해부터 저희가 처음으로 2년 전부터 처음으로 환산지수를 올려주면서 일부를 필수 의료에 좀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한 번은 약자라든지 한 번은 진찰료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상대 수가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난해 2% 올리는데 아주 일부지만 진찰료 쪽에 조금 더 강화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를 열심히 보는 과들이 적절한 보상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심평원 말씀 주시죠. 예, 심평원은 이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청구 데이터 기반에서 이제 수가도 개괄적으로 분석해보고 어느 섹터별로 어떻게 수가가 가고 있는지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등 정상 범주 이상 횟수가 많은 것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도 보고 기준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예를 들면 CT 같은 경우는 찍는 기준이 있는데 그 얼마나 찍으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MRI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많이 과행으로 좀 찍다가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서 MRI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CT도 아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예를 들면 CT도 지금 1년에 한 130번 정도 찍는 그런 게 발생하니까 이게 환자를 위해서 찍지만 저도 많이 CT를 찍었지만 이게 조금 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상대 가치를 기반해가지고 지금 행위별 수가를 주고 있는데, 그것도 처음 만들 때 이제 진료비용 구축하거나 이런데 조금 허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걸 좀 강화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가뿐 아니라 외국 수가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외국 수가는 미국 수가하고는 그 상대 가치라는 것은 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수술 전후
수술 후 한 3개월까지 포함되지만 우리는 행위 그 자체만 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일본 수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데 일본 수가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수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숫자로 표현하기는 정확지는 않더라도 한 2배에서 4배 정도 상당히 좀 격차가 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요 필수과라든지 주요 필수과 말고도 요즘에는 뇌 수술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담도 내시경 하는 사람들도 리스크가 많고 그래서 거의 지금 수련이 적고 한동안은 또 관산동백 하는 의사들도 꽤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언급이 많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술이 이제 고난도고 리스크가 많고 그 사람들은 대개 입원 환자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 아울러서 또 법적인 리스크 소송도 많이 생기고 주간에도 야간 뭐 언급이 있지만 주말 야간에 언급이 많습니다. 저도 외과 40년 하면서 주로 밤낮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를 사실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 좀 기피하는 현상이니까 이런 수가를 좀 조정해서 줘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술료가 3조 2천억인데 2.8%밖에 안 됩니다. 116조 중에. 근데 요즘에 통증 치료가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이게 2조 9천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25% 정도 돼요. 이게 너무 기형적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편차를 생각해 보시고 제가 계산해 봤더니 경증 진료비가 한 18조 정도 됩니다. 24년 기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조금 있었지만 경증 진료비를 조금 뭐 전환하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재정 안정화 쪽으로 보면은 어느 거를 조금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할 때는 경증 진료비를 검토해 볼 수가 있고 저희들이 의료 과다 이용 방지에 관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번에 국회 이 법안도 통과를 시켰는데 이 CT도 1년에 130번 찍냐면 신경 차단술도 1년에 670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리치료도 1년에 365회 이상 이렇게 받은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는 조금 과다하지 않을까 이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DUR이 실시간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몇 번 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당일날 뭐 신경차단술을 하든지 물리치료를 하든지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이 사람이 옆에 병원에 가서 뭐 물리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일에 하루에 보면 물리치료를 5개 병원에서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조금 짧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사를 좀 줄이고 이런 의료 과다 이용을 조금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재정 절감에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중점적으로 개편할 게 필수의료 강화와 또 지출 효율화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묶어서 상대가치 개편을 해서 과다 보상된 건 좀 줄이고 과소 보상된 건 적정 보상으로 하고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하는 개편 일정이 있는데 올해 일정이 어느 정도 일정으로 추진되는지 우리 보훈국장님 계시면 일정만 좀 간단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아까 말씀 주신 관리 비급여 분야에서 과다 이용이나 적절하지 못한 것들이 의료비를 올려서 그 부분을 또 관리급여로 전환해서 관리하는 것도 올해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올해 이제 새롭게 도입되고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평원장님 말씀 주신 과다 이용, 특히 CT는 많이 찍을수록 방사선 노출이 많아져서 암이나 이런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과다 이용을 실시간으로 검사나 시술하는 것들을 검색해서 볼 수 있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서 관리하는 제도 이런 굉장히 다양한 정책이 들어오는데 아마 핵심이 수가체계 개편인 것 같아서 올해 추진 일정만 좀 간단히 보훈국장님 말씀 좀 해주실래요? 예, 지금 상대가치 개선 기획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3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올 하반기에 일정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아마 관리급여 부분도 있고 상대가치 개편도 올해 이제
중점적으로 성과를 좀 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필수 의료를 좀 제약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의료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갈수록 필수 의료, 응급 의료, 분만, 소아 수술 이런 것들을 기피해서 정말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의료 제공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 분쟁 조정원에서는 민사에 대한 지원과 중재 역할을 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와 또 형사에 대해서도 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분쟁 조정 중재원에는 우수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과 또 현장 경험 있는 의료인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주도해서 필수 의료 연구회를 만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대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작년에 50억 예산을 마련해서 우선 이 50억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분만 3가와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 1년 보험료 170만 원 중에 15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상당히 이 의료인계의 반응이 좋았고요. 그렇게 되면은 17억까지 이 보험료로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82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저희들이 좀 계산도 해보겠습니다만은 국고에서 이 지금 현재 170만 원 중에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불과 20만 원 차이니까 국가가 100% 지원하고 과를 조금 필수의료 지원과를 조금 더 느리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의료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리스크가 형사 절차거든요. 네. 근데 그 형사 절차를 되게 보면은 환자 쪽에서도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배상을 받기 위해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배상에 대한 이 담보가 확실하게 된다면은 저는 과감하게 우리나라에서는 형사 절차는 의료인에게 면제해주는 방법도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를 다 저희들이 공부를 해보면은 이렇게 의료 과실의 사고에 대해서 이 형사로 다스리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연 800건 가까이가 형사 절차는 개시되지만은 실제 마지막 법원에서 이 형사 유죄로 선고되는 것은 20건 내지 30건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해보면은 의료인들이 형사 리스크 때문에 이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한 정책 개선이 있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근데 이제 환자단체에서는 또 특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환자단체나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이런 형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좀 하고 설명을 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할지도 좀 그렇습니다. 고민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부 기구로서 의료사고, 의료 분쟁에 대해서 조정하는 정부 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세계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동안에 대만에서 저희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24년도에 대만에서 저희 법을 뽑아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대만에서 만든 법을 조금 저희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의료사고가 있었을 때에 바로 그 병원에서 대응팀을 만들어서 의료사고가 왜 생겼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의무를 의료기관에다가 부과를 하고 그리고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그런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그런 입법 예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할 만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험으로 확실히 국가가 좀 책임을 져서 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환자단체와도 이제 설득이 가능한 단초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또 핵심이 이제 아무래도 지금 지역의료 특히 암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오시고 지역 간의 격차, 아까 원장님, 암센터 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그런 암 치료에 대한 지역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역 암센터들도 다 있는데 지역 암센터들의 역량에 대한 수준과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게 역량의 차이인지 아니면 환자분들의 선호도의 차이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지역암센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를 이관하는 법이 이제 본회의 통과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시행이 될 예정이면 저희가 9개 지방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에 좀 그 중증 최종 치료 역량을 높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제 암 분야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그 고민하신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한 가지는 응급의료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응급실 뺑뺑이긴 하지만 그런 응급실 뺑뺑이가 단순히 구급차가 여러 군데 병원에 전화한다는 전화 뺑뺑이가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응급수술, 응급시술을 24시간 365일 시간 안에 골든타임 안에 할 수 있는 배후 진료, 최종 진료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게 어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제 중앙응급의료 센터에서 그런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뭘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이나 제언들, 문제점들 이걸 좀 국립중앙의료원장님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립암센터에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는 여러 지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20년 전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제로 지역암센터라는 이제 체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름도 지역이라는 것과 서울 그 자체가 벌써 차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권역암센터로 이름을 바꾸자, 파트너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2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주요 병원이 아마 대부분 다 국립대학교의 병원들이죠. 그때 100억씩 지원해서 건물을 새로 짓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거의 20년 동안 한 정부에서 1억, 지방자치제에서 1억 해서 2억 정도의 지원만 있으니까 처음에는 부원장급이었어요. 그 센터장이.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원이 적고 그리고 그러니까 금액이 작다 보니까 그 의료진들의 진료 역량을 높였어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못 사용하고 돌봄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권역암센터들의 진료 역량에는 어떻게 보면은 퇴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또 왜 환자분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오느냐? 지금은 많은 분들의 자제들이 서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로 올 수밖에 없는 것.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권역에서의 진료 역량을 어떻게 높여주느냐? 두 번째는 그 권역에서의 돌봄 완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는 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는 한편으로는 조금 국립암센터와 함께 이런 연구 체계도 해서 연구 체계라는 게 임상 연구를 한다는 것은 표준 치료를 기본으로 잘하는 거죠. 거기에 뭔가 새로운 것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다 객관적인 진료 역량을 위해서 좋을 것이라는 한편에 저희 노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 한 27억 정도의 장비 지원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조금 더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지역 완결, 그러니까 자제분들이 없어도 돌볼 수 있으려면은 그런 면에서 국립암센터에는 10명의 의료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함으로써 그런 지역 돌봄으로 된다면은 그런 이제 수도권으로의 유입이 조금은
억제되지 않을까, 지역 완결형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마 국립대병원 이관하면서 진료 역량을 높이는 이제 중장기 계획을 세울 거고, 이제 그 중에 암이나 심내혈관이나 이런 중증 질환에 대한 지역 완결성 높이는 계획들을 마련을 할 거기 때문에 암센터가 권역암센터랑 좀 협력해서 그런 방안들을 좀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잘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어려운 응급실 문제는 우리 서길춘 원장님 응급의학 전문하시기도 하셨고 외과도 전문하셔서 뭐 몇십 년 동안 현장을 계속 봐오셨을 것 같은데 이제 과거에도 응급의료가 계속 문제였거든요. 근데 문제의 내용이 점점점 변경되어 왔는데 계속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필수 의료 역량 자체가 줄어드는 게 근본적인 원인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랑 올해 저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그런 정책 영역을 뭘로 보시는지 좀 말씀 주십시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관님이 저한테 던지신 질문이 개인적으로는 답변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적 답변을 하기도 어렵고요. 제 그동안의 응급 현장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실적으로 참 해결책이 어려운 아주 난망한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 응급 환자의 눈높이하고 응급실 미수용 관련돼서 또 응급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눈높이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에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응급의료 현장에서 119 구급대원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환자를 현장에서 처치하고 이송하고 그 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운데 병원을 선정하는 것까지 하루에도 전화를 몇십 통 돌려야 되는 그런 문제.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를 받으면 뭐하냐. 일단 배후 진료할 수 있는, 즉 마지막 결정적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배후 진료과가 없는데 오게 되면 오히려 환자가 더 위험해진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 최근에 저희가 시범사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일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중증 환자를 먼저 응급실에서 받고 일단 안정화가 된 상태에서 만약 배후 진료과가 없으면 그다음 전원을 고려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게 차라리 현장에서 뺑뺑이 돌면서 환자가 생명을 잃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일부 의사들은 여기 동의하지만 또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현장에서 응급실을 선정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과정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 지금 대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119 대원들이 병원에 연락하게 되면 한 35개 병원에 경광등이 동시에 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 가능한 병원이 그중에서 이제 수용 가능하다는 그런 회신을 보내게 되면 그 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 두 번째는 이제 AI를 접목한 의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방법인데요. 현재는 15분 간격으로 한 의료 정보가 가고 있는데 즉 현장에서 정보를 받고 구급대원이 병원에 갔을 때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거의 1분 단위로 실시간으로만 정보가 전송될 수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단계는 소방청과 이제 중앙의료센터 사이의 그런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소방청에서 또 중앙의료센터에서 공동 대응하겠다고 해서 처음 시행했던 300건 가까이 공동 대응인데 현재는 매달 보게 되면 17건, 20건도 채 안 됩니다. 거의 이제 지금은 최근에는 아마 소방청에서 공동대응 안 하겠다고 선언까지 한 마당이고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소방청 산하에 있는 그런 119 구급대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산하에 있는 중앙의료센터하고 과연 대화의 격이 맞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방청의 입장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산하에 있는 중앙의료센터를 대화의 상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응급의료 체계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의료센터를 좀 독립화시켜서 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독립화시켜서 오히려 대화의 상대의 그 위치를 좀 올려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단기에 할 수도 있고 또 계속 개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제 아마 저희가 응급의료 기관 지정 기준을 치료 역량 기준으로 개편하고 또 응급의료 센터 지정을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포괄2차 종합병원 성과평가 하는데도 연동을 해서 병원들이 응급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의 책임성을 좀 강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수가 보상을 좀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전반적인 역량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제 저희 수가 체계에 대한 부분들,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험공단이나 심평원 같이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우리 실장님이나 차관님도 질문 있으시면 일단은 지역 필수 의료 강화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이제 저희가 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료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5년 암 생존율도 굉장히 지표가 선진국보다도 더 좋은 지표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암을 예방하거나 아니면은 암 생존자에 대한 지원 정책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말씀 주신 것 중에 지금 현재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서 지금은 의료기관이 조정에 동의해야만 개시를 하고 일부 중증에 대해서는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하는데 조정 개시율이 계속 좋아지고는 있는데 여전히 낮은데 이제 그 부분을 환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자기는 조정 중재를 받고 싶은데 의료기관이 동의 안 하는 경우는 못 하는 경우는 좀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 좀 주시면 좋겠고 적십자사는 최근에 이제 인플루엔자랑 이런 유행 때문에 헌혈량이 좀 줄어들고 원래 동절기가 되면 학생들이 방학을 하니까 주로 헌혈을 많이 했던 학생들로부터 헌혈이 좀 줄고 또 예전에는 말라리아 때문에 또 헌혈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혈액 수급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최근에는 젊은 층이 좋아하는 약간의 헌혈할 때 저희가 이제 약간 기념품처럼 드리는 영화 상품권을 못 주다 보니 헌혈이 떨어졌다는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고령화가 되면은 헌혈하실 수 있는 인구는 줄지만 수혈을 받아야 되는 거는 또 늘어날 수가 있어서 그런 전반적인 혈액 관리에 대해서 적십자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그런 것들 좀 질문을 좀 드립니다. 네, 짧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지역 우리가 이제 경쟁력을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국립대 병원들의 이제 보건복지부 이제 이관에 있어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 지정 해제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립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이 함께 고려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방과 지금 생존자에 말씀하셨는데 예방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흡연 이것은 전 세계에 이렇게 강력한 우리 금연 운동이라든지 드라마에서 우리가 담배 피는 장면은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거는 모자이고 국내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폐암을 줄이게 지금 폐암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지금 학교 근처는 금연입니다. 그러나 병원 옆은 금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고양시 보건소에서 조례로 근처는 이제 금연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셔요. 바로 담벼락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연기가 항암 치료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가족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설득이 돼서 처음 했지만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조금 확대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생존자는 저희가
암 환자가 많이 생기지만은 많은 분들이 검진 덕분에 일찍 발견돼서 지금 260만이거든요. 그 암 경험자가. 그래서 그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많은 환자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암 생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연구 이런 걸 지금 5개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암 경험자들이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등급이 있듯이 아주 초기 환자들은 내시경으로 절제하고 끝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후유증이나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암 생존자에 있어서도 이렇게 조금 등급을 나눠서 어떤 우리 사회적 그 도움을 줘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일지 그런 부분 또 저희들이 계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그 강력한 발암 물질이 이제 흡연 담배이고 얼마 전에 담배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액상 니코틴도 또는 이제 그 담배에 대한 정의가 확대가 돼서 시행될 예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살펴봐야 되고 우리 공단 담배 소송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네 가장 강력한 그 위험 요인이 담배이기 때문에 담배 소송도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2년 만에 이제 항소심 판결이 내일 모레 글피납니다. 15일 날 1시 50분에 나는데요. 예상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일부 승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상고는 무조건 갈 거고 저희가 상고 이유서까지 지금 벌써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전 논리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시 보면서 조금 다음 상고 때는 좀 작전을 바꿔서 한번 기어이 국민들이 폐암이 담배 때문에 생긴다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좀 힘을 모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이 국가가 만든 절차이기 때문에 이게 그 한쪽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조금 기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법이 출범하기 위해서 이제 의료계와 타협을 해서 그렇게 절차 개시에 대한 동의를 먼저 의료인들한테 구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13년간 이 운영을 해본 결과 지금은 절차가 개시되기만 하면은 70% 이상의 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법정기일인 90일 그 안에 이 70% 가까이가 이 조정으로 결말되는 이런 것을 이제 쳐다보고 이제는 그 상급 종합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 이런 쪽에서도 이 절차 개시에 많이 동의를 하면서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많이 저희들 절차가 지금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많이 절차 개시에 동의하는데 이 일반 그 하급 의료기관들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저희들 절차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설득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조정하시면서 의료 사고에 대한 내용들도 다 들여다보시고 원인도 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안전사고, 의료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잘 분석해서 의료인들에게도 정보를 주고 또 국민들에게도 공유해서 이제 조정 문제도 있지만 사고에 대한 예방 노력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저희가 또 환자안전법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 안전사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런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인 노력들도 좀 같이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혈액 잠깐만 말씀 주시면은.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 0시 기준 농축 적혈구가 3.41분을 유지했습니다. 얼마가 적정 수준이죠? 정부 권장의 5.01분입니다. 5일분을 보유해야 되는데 현재는 3.81분. 3.41분 관심 단계에 있습니다. 네. 뭐 주요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동절기 학생들의 학교 방학 또 저출산 문제도 좀 영향이 있고요. 군부대 헌혈 같은 경우도 군인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헌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기념품 이슈도 좀 있습니다. 헌혈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 관람권 부분인데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만 이제 공공기관에서 예산에 편성된 범위를 벗어난 계약은 사실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대안을 좀 찾고 있고요. 그래서 적십자사에서는 이제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 대한 채울 부분을 확대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수혈용으로 공급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또 10대, 20대가 선호하는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이벤트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아마 시행이 돼서 반응이 좀 있을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 호모적인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헌혈 연령대 비율이 과거에는 10대, 20대가 70%였는데 지난해 통계를 보더라도 50% 정도고 결국 30, 40대 이후 중장년층 5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 헌혈 참여에 대해서 지속적인 요청을 좀 강화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공공기관에 계신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헌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복지부도 1년에 한 2번 정도 네, 맞습니다. 헌혈 차량이 와서 헌혈하는데 기관에서 좀 많이 직원들한테 헌혈 참여 또 저희가 등록 헌혈제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지금 네, 몇 명 정도가 등록돼 있나요? 네, 지금 현재 등록된 등록 환자는 238만 명 있습니다. 238만 네, 명. 그 중에 200만 명이 매년 정기적인 헌혈에 참여하고 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등록 네, 헌혈자 맞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헌혈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건강해야 되고 모든 검사가 다 정상이어야만 헌혈할 수 있으니까 헌혈할 수 있다는 거는 자기가 건강하다는 그런 표상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강조해서 등록 헌혈제도 많이 참여하게끔 기관들도 좀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보건의료 산업진흥의 바이오헬스 산업진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텐데 혹시 지역 필수 공공의료 또 우리 그 앞에 기관들에 대해서 더 추가로 말씀 주실 거나 아니면은 우리 국장 실장님들도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좀 한 5분 정도 더 얘기하면 하지만 짧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항암제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의 문제인데 네. 환자들이 사실 긴급성 이런 것 때문에 안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많지 않습니까? 희귀난치성 같은 경우는 유전자 치료가 많이 잘 되니까 최근에 졸겐스마가 쉽고 발전했는데 지금 혈액병에 나온 치료, 일회성 치료제는 38억 정도 지금. 한 명 치료분이요? 아니면 1회 치료? 1회 한 명 치료분입니다. 그럼 1회로 끝나는 건가요? 예, 1회 끝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는 다 3상이나 이렇게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입장벽을 저희들은 좀 낮추고 사후평가를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항암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옛날에 항암제를 1차, 2차, 3차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표적치료제나 면역치료를 1차에 데리고 와서 쓰는데 그 치료제가 거의 1억 좀 냅니다. 수술은 한 300만 원대고 방사선 치료 중립자는 6천만 원, 6천만 원대고 항암제는 거의 1억 정도예요. 그래서 이 아직까지 충분히 스타디 안 된 거 이런 것들은 조금 기금화해가지고 좀 도와주는 게 어떨까 지금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제 접근성 개선도 있고, 뭐, 등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라는 대책 발표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재정이 허락되면 신속하게 많이 하고 사후평가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재정에 대한 영향 분석도 하면서 또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는 것들을 좀 같이 잘 논의해서 그런 부분의 보장성 강화를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이시고 저희도 계획을 갖고 있어서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도 말씀 주실 거 있을까요? 없으신가요? 계속 시계를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논의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좀 같은 방향과 같은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오늘 논의된 것들 가지고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의료도 있고 응급 의료도 있고 또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적정화 또 의료사고 안전망 굉장히 중요한 올해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속도를 내서 논의만 하지 말고 성과로 결론을 좀 맺어서 하나라도 좀 진전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게끔 복지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가 이제 보건의료 산업 육성 관련해서 우리 보건산업진흥원 또 오송 대구 경북의 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또 한국한의학진흥원이 이제 같은 바이오 헬스에 대한 산업 육성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의료 AI 제약 바이오 헬스 강국 실현 목표가 뭐죠? 국장님? 글로벌 네, 글로벌 수출 30년까지 500억 불 달성입니다. 500억 불. 네, 그다음에 글로벌 신약 세계 보유, 임상시험 3위 국가 이렇게 세 가지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강국 5대 국가를 표방하면서 2030년까지 300억 불 수출이면 현재 몇 배 정도 되는? 저희가 25년도에 253억 불을 했고요. 2배 해야 되는 24년도에 그다음에 25년도에 저희가 280억 불 달성 목표였는데 278.7억 불 정도 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6년에는 제가 매년 한 9%에서 10% 성장률을 해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는 304억 불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 순위로 지금 바이오스 산업이 코로나 때 7위 정도를 했다가 지금 저희가 8위 정도를 하고 있고요. 네. 한 7위가 선박 산업인데 저희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서 7위 정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의 경제 성장 분야가 A, B, C, D, E, F 이렇게 지정을 하시더라고요. A는 아시다시피 AI가 되겠고 B는 저희가 알파벳이 좀 빨라서 바이오 헬스가 두 번째 B를 차지하고 있어서 바이오 헬스 분야의 어떤 기대가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는 이제 AI라는 신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거냐. 오늘 이제 재단 이사장님들 발표해 주신 거에도 AI 신기술, 빅데이터 이런 얘기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저희 공공기관들이 민간에 대한 지원과 민간에 대한 협력을 통해서 강화할 건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관들이 올해 뭐의 중점인지, 뭐가 제약 요인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진흥원에서는 아무래도 그 전반적인 보건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R&D부터 기술 사업화에서 글로벌 진출까지를 다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올해는 어떤 사업 쪽이 신규나 아니 이런 부분을 할 건가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주로 경제성장 전략 중에서 또 새 정부가 이렇게 강조하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물론 AX, GX의 개념도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또 그 지역을 어떻게 살릴 건가에 대한 부분이랑 이제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건가, 그러면서 생태계를 어떻게 강화할 건가, 그리고 청년에 대한 문제를 요즘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스타트업이나 청년들의 일자리, 일경험들을 어떻게 강화해 줄 건가라는 그런 이제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기술 서비스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지역과 또 스타트업과 벤처기업하고 어떻게 연관돼서 지원을 할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보니까 청년 바이오 홍보단을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청년들에게 어떤 것들을 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또 창업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흥원부터 말씀 좀 주시면. 네, 보건산업 진흥원 차수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원기관입니다. 보건의료 R&D를 주관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아무래도 정책이 세워지면은 이게 인력 지원, 재정 지원, 그 다음에 전략적 지원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보건의료 R&D를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이것이 실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보건의료 R&D의 결과물이 임상 현장에 어떻게 하면 적용이 될 수 있을까를 저희들이 제1번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결국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이 전략적 지원인데, 전략적 지원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보건정책국하고 긴밀히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보건의료기술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기심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국 제일 문제가 되는 재정을 2030년까지는 그 예산을, 보건의료 R&D의 예산을 2조 원으로 확대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건복지에 관한 부처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와 그다음에 질병청을 다 합쳐가지고 1조 3천여 원에서 한 2조를 조금 넘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금 짜고 있어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전략적 지원은 아무래도 피부에 와닿아야 되니까 그냥 서류의 결과물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1번이 국가 대표 기술을 발굴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이것들을 유망기술 중심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적으로 키울 수 있으면은 바로 국민 건강 정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이제 생긴 지가 한 16년 정도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인프라를 확보하는 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서비스도 해서 성과도 많이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후에 올해는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둘 건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청년 벤처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 상생하는 부분들, 기술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들, 공동 연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마 근데 기술 창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고 또 돈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하고 있는 것들 강화할 부분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가나다 선수에 갖고 대구 경북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중점 두고 있는 대구 경북 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의 경우에는 개방성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이게 이제 인프라 구축기를 한 4년 정도 인력 확보하고 기간을 지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게 10년. 10년 동안 충분히 훈련된 역량을 갖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립하라는 발목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못하고 있는데 5차 종합기획에 이제 재단 특화 안정화 프로그램이 생기면은 적극적으로 시설을 개방을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시작품 제작팀 같은 경우에는 완전 개방을 해도 괜찮습니다. 약 70억 원 정도의 장비가 있는데 네. 창업센터하고 연계하면은 기회가 훨씬 더 많은 창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창업을 해서 청년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이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초기 창업에 대한 선지식이 없다. 근데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초기 창업 투자를 받고 또 어떤 기관에 가면 지원을 받고 또 어떻게 또 다른 투자를 받는지 이런 게 대한 패키징 서비스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업 성장 유치팀이라고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청년들한테 알리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자라는 게 이제 2026년도 12월에 저희 창업센터가 준공됩니다. 그때 준공 전에 충분히 대구재단에 있는 창업센터의 알림을 이제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다른 하나는 양 재단이 국가가 든든하게 기반을 갖춰주다 보니까 사실 국내에서는 경쟁력 1등입니다. 그런데 세계 시장에 나가면은 재단의 네임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네. 또 기업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는 호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개방과 함께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는 기업 도우미 역할을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장관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간의 협업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고성과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협업 사례를 만들고 타 클러스터와 공동으로 새로운 혁신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거고요. 재앙 요인은 아무래도 오송 이렇게 대구 경북 타이틀을 갖고 네. 있다고 보고 또 지역이 있다 보니까 우수 인력 확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성과급의 장치가 마련된다든지 어떤 대구와 오송이라는 지역에 유인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개선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적극 나아지면은 우수 인력이 와서 결국은 사람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오송재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16년째인데요.
지금까지는 대체로 인프라나 기본적이고 기술적인 거를 많이 갖추고 준비하는 계기가 됐다면 네. 이제는 그동안 축적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제 글로벌 모델을 진출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뒤로 이 글로컬 청바지 사업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글로컬은 이제 글로벌, 우리 모든 수준과 목표는 이제 글로벌 모델을 국내에서 채우고 하면 의미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지역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 이 청바지는 이제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여기에 끌어들이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은 이제 바로 바이오 벤처를 육성하자. 지는 지역과 꼭 연계시키자. 뭐 그런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청년 홍보단은 제주도에부터 서울까지 한 30여 명 정도의 대학생들을 공모해가지고, 평소에 계속 저희들이 아주 팀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이 바이오에 관한 저희들 그 재단의 정책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홍보단에 참여한 사람은 적지만, 다른 젊은이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연계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아주 비교적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재양성단이 따로 있는데요. 인재양성단에서 이제 그 각 대학들, 지금 약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되게 그 고학년일 때 그 제약회사에 가서 이제 실습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제약회사에서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약대생들이 와서 직접 여기는 실험, 실습, 체험 위주의 학습이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오는데 그 학생들한테 역시 그런 이 제약뿐만이 아니라 이 바이오 전반에 대한 그런 걸 하는 것도 성과가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청년 벤처 키우는 데서 좀 애로가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그 다음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 지원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화해서 그 청년들한테 찾아오기 전에 다가가서 제시라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사실 1년에 300억 정도의 R&D 사업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부처에서 배정을 하면 그걸 따는 형식으로 하는데 그다음에 단기 과제 그리고 이런 과제는 개별적인 게 많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수용하려면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그걸 받아서 청년들 요구에 맞는 그 니드에 맞는 걸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좀 애로가 우리 재단이 지금 10년 됐습니다만 장비가 대개 10년 넘은 거라서 이 청년들이 와보면 이거 옛날 거네요. 오래된 거예요. 이걸 먼저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서 장비를 빨리 시급해야 되고요. 이 스타트업 단계에서 청년들이 참여하는 데 필요한 규제 초반기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거기서 또 문을 이게 닫아놓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끝나거나 절망을 하는 더 이상 못하겠구나 포기하는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규제 혁신을 그런 쪽에 스타트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규제 혁신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역시 그 젊은이들은 온라인에 좀 해외를 많이 알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하고 하는 것들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캔달 스퀘어에 이제 랩 센트럴, 아까 말씀한 이제 텍사스 메디컬 센터, 뭐 이런 데고 해서 온라인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해보고 있고요. 특히 그 학생들한테 바이오에 투자해, 앞으로 바이오 투자해야 된다. 바이오에 투자하면 젊은이 잘 될 수 있다. 요즘에 뭐 알테오젠 뭐 많이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고 좀 더 체계적이고 정교한 걸 가지고 해야지 막연하게 청년들한테 바이오 투자하라 이거 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전담 프로그램과 이 체계적인 그런 그 지원 방안을 다시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 기술 중심이기 때문에 AI 이런 거 참 말씀드릴 많은데 사실 재단에서도 AI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강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론적인 거와 분야별로 AI를 지금 할 수 있는 거, 특히 AI 신약 개발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적인 기술융합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신기술이나 그거에 맞는 그 인재 양성이 또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 규제 혁신, 이게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 고객 중심으로, 기술 중심으로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합니다. 외람되지만 이제 국회에 있어 보니까 국회에서 만드는 의원들 입법이 규제가 많습니다. 이걸 빨리 국회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국회 법은 입법 예고도 안 해요. 사실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규제를 많이 만드는데 심사도 안 받고 입법처에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부터 좀 협파해야 되겠고 여러 할 일이 많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노력을 했는데 정말 이제 이 글로벌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과 그런 것들을 좀 갖춰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여기 오송 단지만 해도 뭐 여러 기관이 산학연 병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지 내에 우리가 재단 중심으로 아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워서 네. 이 포럼은 하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만 우선 재단이 아니라 지금 5차 천복단지 계획도 생겼는데 이 전체 단지 중심이어야 되고 전국에 있는 20개 지방의 클러스터와 이 전체적으로 이게 좋은 의미의 코디가 돼야 되는데 제가 지방을 다녀보니까 그게 잘은 각자 연구하고 네. 각자 자기들 자립할 수 있는 걸 한다는 게 자치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복지부 차원에서 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화 한번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두 분 이사장님께서 아이디어가 너무 많으셔서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서 아마 이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는 이제 별도의 아까 20개 클러스터들도 포함해가지고 좀 네트워킹도 하고 해야 되고 아까 청바지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 바이오헬스 벤처 지역이 이제 청바지라는 단어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언제 만드셨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굉장히 그 청년들에 대한 창업들, 인력 지원, 뭐 기술 서비스만이 아니라 그런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셔서 그게 좀 체계화가 되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경제성장 전략이나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과 바이오헬스 분야가 잘 접목돼서 이쪽에서 만든 제도들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도 잘 이행되게끔 하려면 천복단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개발해 주시고 체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혹시 다른 그 기관장님들께서도 이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AI 부분도 이제 AI 전환에 대한 AI 아까 신약 개발도 얘기했지만 AI를 이용한 디지털 의료기기도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가 강국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끌고 가고 또 그게 보험으로 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은 저희가 보험에서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제도에 대한 것들 규제 어떻게 허가해주고 쓰게 할 건가 그게 돼야 개발된 기술이 아까 임상으로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거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허들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저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연관되게 갔으면 좋겠고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 짧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과 지금 이제 산업화 또 의료 이게 이제 풀이된 것 같지만은 제가 조금 이미 많은 우리 연구 사업에 박사 PhD와 기초과학자 그러면 의사 의료인들 간의 협업에 의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고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표적 치료제 30년 전에 의사가 아이디어를 내고 PhD가 같이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지금 여러 분야에서 하시는 것을 의사와 PhD를 같이 묶은 과제를 더 존중해주면은 의사의 지금 그렇게 훌륭한 그 재원들이 지금 다 개원가로 가는 걸 지금 한탄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연구로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실제 그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천 기술은 물론 PhD 분들의 또 몫이기는 하지만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연구중심병원이라는 것도 지정해서 병원이 연구를 좀 원활하게 하고 그 연구는 MD들도 있지만 PhD의 이런 연구들이 융합하는 거와 또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다 이렇게 잘 연계가 돼서 시너지를 내고 성과를 좀 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한의학진흥원도 이제 한방 분야 한약 제재나 한의학에 대한 산업 육성 또 뭐 과학화, 뭐 글로벌화 이런 것들도 지향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이 그 보건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처음에 업무 보고 기관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약진흥원은 한약 분야 관련해가지고 유일한 공공기관입니다. 네. 공공기관이고 한약육성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시피 한약육성 관련해가지고 기술개발, 산업진흥 이런 업무들을
수많은 업무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관 보고의 첫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기관 현황이 정원이 지금 147명, 금년 26년 예산이 지금 419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AI 관련해가지고도 AI 3대 강국 국정 과제와 연계해서 25년도에 한약 AI 사업단 TF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약 실험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한약 실험 정보 관리 센터도 구축을 해놨는데, 이 예산이, 그리고 정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기존 인력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재활용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7년도 중기재정 계획에도 지금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29명, 최소한 29명 정도는 좀 증원을 좀 해 주십사라고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그걸 좀 국제부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좀 해 주시고, 아이디어는 굉장히 저희가, 요 연구개발 관련해가지고 산업화 진흥하는 과정에서 공모전도 수행을 했고, 공모전을 수행하다 보면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현장에 조금 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좀 수행을 하고 싶은데도 그걸 다 지금 수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약 분야가 좀 굉장히 이쪽에 아까 진흥 원장님께서 해주셨다시피 보건의료 쪽에서는 1조 3천억인데 유일한 공공기관인 한의학진흥원의 26년도 예산은 419억 원이라는 게 조금은 그래서 그것과 좀 단순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게 관련해가지고 우리 장관님께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국장님들, 실장님, 차관님 말씀, 보건의료 산업 쪽에 말씀 주실 거 있으실까요? 우리 복지부에서는 올해 핵심 사업이 뭔가요? 1분 드릴게요. 네, 저희는 이제 올해는 생태계 구축으로서 펀드를 결성하는 사업이 임상 3상 특허 펀드하고, 작년에 저희가 대두약 전략 발표를 하면서 R&D 이후에 VC의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 백신 펀드하고 임상 3상 펀드 구축이 올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진출 쪽으로 해서 올해 보건산업 쪽의 R&D 외에도 글로벌 진출 사업을 많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관세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서 저희 기업이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이 올해 집중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분야도 이제 경쟁력을 갖는 게,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네릭 만들다가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저희가 또 강점을 갖고 있고, 또 바이오시밀러 특허가 최근 몇 년 안에 다 이제 만료가 되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크게 열릴 거다는 기대를 갖고 있고, 바이오시밀러에 관련된 법도 제정을 해서 좀 신속하게 하고 삼상도 없앤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완전히 이제 혁신적인 신약 개발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고, 의료기기도 디지털 분야의 의료기기 부분, AI를 접목한 부분들도 경쟁력이 있어서 이 바이오헬스 분야의 산업 육성에 저희가 갖고 있는 많은 인프라, 또 병원, 왜 그러냐면 결국은 임상에서 그게 쓰여야 되기 때문에 임상에서의 미충족 수요, R&D 수요에 대한 부분들, 또 임상에서의 검증, 실증, 이런 부분이 되고, 그래야 글로벌로 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유기적으로 잘 협력을 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어서, 여기 오신 천복, 또 우리 중앙의료원도 그렇고 암센터도 그렇고 이렇게 전체 그 병원 네트워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게 관리를 좀 협력을 좀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D도 2조가 목표긴 하지만 2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거, 효율성과 또 전략을 잘 해서 내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진흥원이 그런 부분 기획관리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첨단 우리 복합단지에서 하는 그 연구하고도 좀 접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시간이 다 돼서 사회자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토론에 적극 참여해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신 여러 기관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시간 정도 짧은 기간이지 하지만 11개 기관들이 각자 뭐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좀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그게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야 되는 정책과 어떤 협력과 어떤 시너지를 갖고 가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핵심 과제를 명확하게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속도와 성과와 소통, 그리고 또 홍보라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원칙들을 좀 공유하고 올해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성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를 위해서는 복지부와 또 우리 기관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열심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준비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